북한에서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김주애가 만약 그 모든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틀을 벗어나서 뭐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김여정은 가만히 있을까? 오히려 김여정이 쌓아 올린 업적이 더 많지 않을까? 김주애보다는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고모의 전쟁, 고모의 난, 김여정도 아마 만만치 않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회만 노리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이 장벽을 건설하는 이유는 물론 남한의 어떤 침공을 우려해서 장벽을 쌓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벽이라는 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 공격로에 장벽을 쌓는 미친 짓은 안 하잖아요, 보통. 두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만큼 남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장벽을 쌓는다. 이 장벽의 의미는 대전차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차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것이거든요. 혹은 뭐 전차뿐만이 아니라 보병들도 진군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1차적인 방어막을 치는 건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장벽이 아니라 용의 이빨이라고 삼각형으로 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탱크 진경로에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탱크가 그걸 씌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포를 동원해서 이제 선멸한다는 계획으로 용의 이빨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전선에 걸쳐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장벽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장벽 건설은 전차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용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 장병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장벽이 있으면은 남한으로 가고 싶은 북한 장병들이 결국은 못 가게 되는 거죠. 장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장벽 근처에는 지뢰가 깔려 있고 또 뭐 전기 철조망도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의 탈북을 막는 용도도 사실 두 번째 용도, 아주 중요한 용도로 저는 사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중 국경에 지금 그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거기에 막 도랑을 파고 막 함정을 파고 못을 깔고 지뢰를 깔고 막 2중 3중으로 북중 국경을 막아놨거든요. 이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탈북민이 확 줄어들었죠. 탈북민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루트는 결국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혹은 뭐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바다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육지를 완벽하게 봉쇄해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상당하다는 걸 올해 들어서 참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 청년 세대를 통제하고 뭐 장벽을 건설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북한 사회를 지금 하나의 거대한 그 감옥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본인이 탈출하는 그 솔루션이, 본인이 찾은 것은 결국은 더 강하게 통제하고 더 강하게 사상 교양을 하고라고 해서 더 큰 세대를 통해서 이들의 사상적인 이탈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장마당 세대가 이미 북한 정권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을 돌려 세우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그리고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분노를 해서 돌아선 사람들을 채찍질을 하면 더 크게 돌아서고 더 크게 반발하지,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당근을 주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의 마음을 너무 읽지 못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 수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좀 다가가야 그 군중의 분노도 좀 풀리고, 그래, 뭐 잘못했다는데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다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게 뭐 청년학생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뭐 환율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뭐 장마당도 완전히 통제를 하며 장마당도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 뭐 알곡도 사실 개개인 간에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면서 식량난이 가중됐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 한 번에 병크처럼 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숨기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고 그 사람을 교수대에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한 번도 이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는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언제 본인의 목이 저기 그 루이 18세처럼 교수대에 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어떤 무덤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는 이유였거든요. 북한이 내세운 근거가 이거잖아요.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뿌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대륙에 똑같이 뿌리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과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북한이 올해 처음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해 처음 대북전단을 뿌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북전단을 뿌린 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북한은 어떻게 참았대요, 그거를? 2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갑자기 올해 들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결국은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원인이 결국 요즘 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북한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그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기존에는 그 농수산물을 장마당을 통해서 개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었거든요. 그 개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으면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시장이 있으면 농수산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뭄이 든다든가 뭐 어떤 뭐 식량난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들어서 갑자기 폭등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폭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반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싫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장마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 정권에 의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그 공급에 의해서, 배급에 의해서 식량을 받고 식료품을 받게 되면은 그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장마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북한 정부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장마당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10여 년 동안 갖춰져 왔죠. 그 말은 북한 정부의 영향력보다 장마당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이고, 특히나 북한의 경제를 움직이는 데서 그 주요 어떤 팩터는 결국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장마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본인의 통치 권력이 약한 것은 결국은 저 장마당 때문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도 결국은 장마당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장마당 세대고, 그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정권의 충성심이 가장 약한 세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의 그 봉쇄를 빌미 삼아서 장마당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이제 개개인 간의 식료품, 특히나 쌀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금지시키면서 나타난 행위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이 하던 역할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유능해야 돼요. 시장은 유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유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이 북한의 관료들, 북한의 공무원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양곡의 관리에 대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0만 톤에서 500만 톤 가까이 되는 쌀을 생산을 해요. 북한의 모든 인구가 배부르다기보다는 그냥 적정하게 먹을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쌀은 한 550만 톤에서 620만 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항상 북한은 아무리 북한의 그 풍년이 들어도 항상 100만 톤 정도는 모자라요. 그래서 북한은 그 100만 톤 정도에 대해서 장마당이 이 100만 톤의 그 부족품을 항상 대체하는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중국과의 수입을 통해서, 밀수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왔고, 또 뭐 쌀만 먹습니까? 사람이 뭐 콩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여러 가지 잡곡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장마당을 통해서 해결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식량난이 없었어요. 북한은 고란 행군 이후에 식량난이 거의 없었어요. 장마당이 다 해결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식량난이 작년부터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란의 행군 수준의 식량난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게끔 냅둬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통제하느냐, 이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윗세대는 그런 불만이 쌓이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만. 청년 세대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정말 다양한 불만들이 겹치면서 북한 내부가 지금 들끓고 있다. 그러면 독재국가, 특히나 권위주의 국가들이 내부의 그 소요 상황, 내부의 소요 사태라든가 내부의 그 불안한 그 정치 상황을 한 번에 뒤집는 방법으로 항상 사용하는 게 외부의 적을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물풍선을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눈길을 좀 돌렸죠. 시선을 이제 오물풍선에 쏠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북한 내부로 쏠리게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은 셈이 됐다라고 북한은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보냈잖아요, 북한에.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 게, 쓰레기도 있는 나라가 보내는 겁니다. 아니 뭐 생필품도 없는 나라가 쓰레기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막 인분도 보내고 막 거름도 파서 땅에 흙도 파서 보내고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추잡스러운 행동들을 했는데, 또 거기서 드러난 점이 북한의 그 생활난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뭐 애기 옷을 이제 다 해진 애기 옷을 보냈는데
보니까 애기 옷도 아니었어요. 기성제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옷감 2개를 덧대서 만든 그런 정말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애기 옷이었고, 양말도 한 6번 정도 꿰매서 신었던 흔적이 그대로 있고, 경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패딩 같은 경우에도 패딩의 안감과 바깥이 다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열악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재활용을 하다가 결국은 쓰레기가 된 것들을 보낸 셈인데, 그만큼 북한 사람들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걸 또 여실히 보여준 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생충이 발견됐거든요, 흙에서. 근데 그 기생충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생충인데 해충 같은 것들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북한은 여전히 밭에다가 인분을 뿌린다는 거죠. 거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비료를 쓰잖아요. 뭐 유기농 뭐 좋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이 비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사람의 인분을 거름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열악하다는 거죠.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다들 분노하고 있고 속에 하나씩 큰 열불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분노가 쌓이다 터지는 그 임계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그 시기를 특정 짓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저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북한이 결국은 임계점은 찾아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2030 세대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북한은. 하지만 이들이 돈을 벌게 되고 북한의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올 때쯤에 저는 분명히 북한에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변화의 시기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는 시기와 맞물릴 거라고 보고요. 그 시기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약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해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레스토랑들의 주요 손님이 한국인들이었어요. 돈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 관광객이 중국에 갔을 때 북한 식당 만나면 반갑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한복 입고 일하시고 되게 어렵게 일한다는 거 아니까 가서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더 많이 먹어주려고 하고 팁도 많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이 올해 초부터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이게 남한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그냥 역사 자체를 두동강 냈잖아요. 지금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남한과 한국과 북한은 아예 뭐 다른 뭐 민족처럼 생대를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뭐 이게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뭐라고 지가 앞으로 우리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밑에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해외 레스토랑들은 한국의 손님을 아예 거절하고 있고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식사도 못 한다고 해요. 북한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의 단조를 선포했으니까 손님들 받지 말자 이거겠죠. 그 식당 종업원들은 아마 큰 고초를 치르겠죠, 북한. 어쨌든 이것은 뭐 어떤 개인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북한이 직접 내린 정부 차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나 외화벌이 사업체들은 그런 오더를 굉장히 잘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북한에서는 얼마 안 되는 노른자 같은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나간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덤탱이가 씌워지는 거예요. 없는 제목도 씌워지는 게 북한이니까. 그래서 다들 조심하려고 하고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뭐 북한의 보위부에 요만큼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겠다라는 뭐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당분간은 체제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있죠. 예컨대 김정은이 지금 너무나 성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저는 보통 당황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당황 혹은 반발, 군부는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김주애가 만약 그 모든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틀을 벗어나서, 그 관념을 벗어나서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김여정은 가만히 있을까? 김여정도 그러면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김여정이 쌓아 올린 업적이 더 많지 않을까? 김주애보다는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고모의 전쟁, 고모의 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 이슈를 다루는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들은 북한도 보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없다고도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옆에서 계속 야 제가 나중에 반란 일으킬 거야, 나중에 김여정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 주면은 없던 의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리는 것은 너희들끼리 한번 실컷 의심하고 싸워봐라 라는 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고, 김여정도 아마 만만치 않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회만 노리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그 여러 가지 판단 착오 중에 가장 큰 판단 착오가 청년 세대를 다 때려잡으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김주혁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 판단 착오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